안녕하세요. 스위스로 팟캐스트 강우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전에 프리뷰만 하고 리뷰를 한 번도 못했던 LA 레이커스와 미네소타 팀버울브스 경기를 얘기해볼게요. 사실 이게 어제 경기가 끝났는데 어제 제가 리뷰를 준비하다가 다 못 맞췄는데 어제 미네소타가 이기면서 이 시리즈가 4대1로 끝나면서 미네소타가 레이커스를 밟고 2라운드 서부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 진출을 하죠. 그래서 오늘 늦게나마 이 시리즈에 대해서 짧게나마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역시나 이 시리즈의 가장 큰 스토리는 역시 앤서니 에드워즈죠. 제가 프리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앤서니 에드워즈를 상대한 팀이 림 프로텍터가 없다는 건 거의 사형 선고와 같거든요. 그리고 레이커스는 림 프로텍터가 없는 팀이죠. 레이커스의 약점 중 하나는 트레이드로 인해 주전급 센터가 없어진 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몰볼이 강제되고 스몰볼 이외에 빅라인업을 할 수가 없는 팀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앤서니 에드워즈 같은 다운힐, 림 프레셔를 줄 수 있는 스타가 있는 팀을 상대로는 레이커스는 어쩔 수 없이 수비 간의 갭을 줄이고 그 다음에 페인트를 로드업하는 디펜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레이커스는 이런 디펜스를 시즌 중에 계속 보여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앤서니 에드워즈가 맞닥뜨릴 이번 시리즈에서의 문제는 이런 자신을 상대로 로드업된 디펜스를 이거를 플레이메이킹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가 이번 시리즈의 테스트라고 제가 프리뷰 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잠깐 프리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제가 지난해도 해보고 올해도 해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인지 아니면 다른 채널에서 이런 식의 컨텐츠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프리뷰를 승패 예측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이기는 거야, 누가 몇 득점 이상 할 것 같아, 누가 몇 분 이상 뛸 것 같아 이런 결론을 원하시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스위시서울이라는 팟캐스트를 하는 이유도 그렇고 이런 프리뷰나 리뷰를 하는 이유도 그렇고 이 승패를 예측하고 그런 것보다 저는 이 농구 게임 자체가 너무 재밌거든요. 이 코트 위에서 양 감독의 치열한 전술 싸움과 이 전술 안에서 선수들이 능력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능력이 어떻게 발휘되고 그래서 이 팀이 왜 고전하고 이 팀은 왜 이기는지 이런 거를 설명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제가 농구 경기를 읽는 저만의 해석의 관점이나 저만의 해석의 툴을 제공함으로써 또 여러분들이 또 보시는 농구가 더 재밌어질 수 있도록 아니면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거든요. 한국에서 이런 농구 자체에 대한 대화가 별로 없고 뭐 주로 하는 얘기들이 뭐 누가 고트냐, 누가 뭐 올타임 몇 번째냐, 커리가 올타임 탑5 안에 드나요 못 드나요 이런 류의 컨텐츠가 많고 그래서 저는 이런 대화도 물론 좋지만 저도 하고 싶고 언젠간 할 거지만 그거보다 저는 관심 있는 게 농구 경기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재밌는 게임인지를 더 많이 대화의 주제를 올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 채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리뷰도 저는 그게 중심이에요. 예를 들면 미네소타와 레이커스의 프리뷰에서 이 두 팀이 만났을 때 이 두 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거나 아니면 잘 아는 사람이어도 저는 이런 식으로 경기를 봅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닌데요. 저는 이 매치업에서 누가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위가 생겨서 이 팀이 유리하지 않을까요? 라는 반박도 하고 하면서 이런 농구 게임 자체에 대한 대화가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프리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포츠 베팅 사이트에 베팅할 용으로 제 프리뷰를 들으신다거나 아니면 누가 뭐 이길 것 같다 승패 예측용으로 들으신다면 저희 채널은 그런 용도는 아닌 것 같아요. 승패 예측은 진짜 어렵고 제가 하는 예측은 다 틀린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건 제 프리뷰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만약에 승패 예측을 할 것 같으면 저는 보스턴이나 뭐 OKC나 클리브랜드나 이런 팀들이 껴있는 시리즈만 해가지고 쉽게 예측하면 돼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이 프리뷰를 통해서 어디가 배틀 포인트인지 그래서 이 배틀을 중심으로 농구를 보시면은 더 재밌을 것 같다라고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고 이런 관전 포인트들 중에서도 누가 이 포인트에서 이기고 나갈지는 제가 무당이 아닌 이상 아는 척하면서 알려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지난 프리뷰에서도 이런 배틀 포인트들을 설명을 드리고 여기까지가 프리뷰고 이 뒤는 재미다라고 하면서 승패 예측을 했는데 제가 미네소타 레이커스는 제가 레이커스가 5경기 아니면 6경기 안에 이길 것 같다고 했죠. 근데 이거를 보신 많은 분들이 이 뒤에 것만 테이크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DM도 오고 댓글도 뭐 뭣도 모르는 애가 엄청 아는 척한다. 미네소타가 이겼는데요? 틀리셨네요? 막 이런 게 많이 오거든요. 근데 저는 뭐 제가 공개적으로 컨텐츠를 올리고 이런 채널을 운영하는 거니까 당연히 비난하시는 분도 있고 악플도 달릴 거고 하는 건 제가 물론 이해하고 저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는 컨텐츠는 승패 예측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컨텐츠를 보실 때는 농구 코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관점을 포인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골든스테이트와 휴스턴 시리즈도 제가 프리뷰를 했잖아요. 근데 골든스테이트가 4대2로 이길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 만약에 다음 경기 이기면 4대2로 이기죠. 그래서 와 진짜 잘 맞힌다 이게 아니라 저는 그 승부 예측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제 프리뷰의 포인트는 디펜시브 배틀이 될 거고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리바운드 배틀이 될 거고 그 중에서도 스티븐 아담스가 나오는 라인업에서 골든스테이트가 리바운드를 얼마나 버티느냐
그리고 공격에서 스티븐 아담스를 얼마나 공략할 수 있느냐가 이런 게 배틀이 될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양상대로 되고 있지 않나요? 스티븐 아담스가 들어간 라인업을 골든스테이트가 전혀 제어를 못하고 4차전에서 스티브 커 감독이 해커 아담스 전략을 쓰면서 아담스를 우도카 감독이 빼게 했던 게 저는 승부에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티븐 아담스를 둘러싼 양팀 감독의 대결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좋은 디펜스 배틀도 관점 중 하나라고 얘기했었죠. 경기 보시면은 골든스테이트도 1-3-1 존 디펜스로 시작해서 이 갑자기 2-3로 바뀌는 재미있는 형태의 존 디펜스를 쓰고 있는데 휴스턴도 아담스가 있을 때 존 디펜스를 쓰고 있고 골든스테이트가 지금 휴스턴의 존 디펜스를 상대로 포지션당 0.91점인가를 넣으면서 고전을 하고 있거든요. 5차전은 가비지로 가서 안 나왔지만 4차전 마지막에 스티븐 아담스를 넣고 휴스턴이 트라이앵글 앤 투 비슷한 좋은 디펜스를 썼어요. 그런데 스티브 커 감독이 4차전에서는 이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커리가 4차전 마지막에 전혀 공격에서 임팩트를 못 줬거든요. 이거를 지미 버틀러가 아이솔레이션으로 해결을 하면서 이겨서 그렇지 저는 스티브 커 감독이 이 트라이앵글 2에 대한 대처를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6차전 들어갈 때 스티브 커 감독이 만약에 또 같은 디펜스 전략을 만난다면 어떤 전략을 준비해올까 이런 거를 보는 게 저는 재밌고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승패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으로 제 컨텐츠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이걸 길게 설명드렸어요. 다시 이 레이커스와 미네소타의 경기로 돌아오면요. 이것도 제가 프리뷰에서 앤서니 에드워즈가 로드업된 디펜스를 상대로 앤서니 에드워즈의 플레이메이킹을 테스트하는 시리즈가 될 거라고 했잖아요. 앤서니 에드워즈는 이번 1라운드에서 진짜 환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 5차전 경기 빼고는 자신을 상대로 완전 플랜을 짜서 로드업된 디펜스를 상대로 풀업 슈팅, 샷메이킹도 정말 좋았고 저는 이 시리즈의 분수령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앤서니 에드워즈의 플레이메이킹이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레이커스의 디펜스를 패싱으로 공략을 했거든요. 레이커스가 마지막 5차전까지는 앤서니 에드워즈에게 더블팀을 가지 않았어요. 대신 매치업 존 비슷하게 수비수 간의 갭을 줄인 상태로 앤서니 에드워즈가 돌파를 하면 여러 명의 레이커스 수비수를 보게 만들고 르브론이 계속 사이드에서 앤서니 에드워즈에게 갈 것처럼 스턴트하고 다시 빠지고 스턴트하고 빠지고 하는 액션을 했거든요. 앤서니 에드워즈가 2차전까지는 이 수비를 보고 좀 어려워했어요. 인터뷰에서도 레이커스의 수비가 거의 존같이 돼 있어서 나를 좀 혼란스럽게 했다라고 했을 정도로 처음엔 좀 당황을 했거든요. 그런데 3차전부터는 르브론의 그런 스턴트 수비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서 르브론이 왔다가 돌아가는 타이밍에 액션을 시작한다든가 스턴트를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공격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앤서니 에드워즈가 경기간의 조정을 가져갔고 예전에는 잘 읽지 못했던 스킵 패스 리드나 이런 것들을 앤서니 에드워즈가 경기 중에 읽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좋은 패스도 많이 들어갔는데 앤서니 에드워즈가 5차전 들어오기 전에 어시스트가 총 23개, 턴오버가 6개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좋아요. 거의 어시스트 대 턴오버 비율이 3대1 정도만 돼도 엘리트 포인트 가드라고 하는데 4차전까지의 어시스트 대 턴오버 기록이 거의 4대1이거든요. 그런데 더 무시무시한 거는 5차전에 어시스트 8개, 턴오버 0개를 기록하면서 어시스트 대 턴오버 비율이 시리즈에서 5대1 이상이 되는 슈퍼 하이레벨 플레이메이킹을 보여주는 앤서니 에드워즈가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자체가 이 시리즈의 끝이야. 앤서니 에드워즈라는 다운힐 어택, 이 좋은 슈퍼스타를 막을 림 프로텍터가 없는 레이커스가 그리고 어느 누구도 앤서니 에드워즈라는 폭발적인 운동 능력을 가진 이런 선수를 앞에서 붙잡아둘 만한 디펜더가 없는 레이커스가 이를 막기 위해서 앤서니 에드워즈에게 플레이메이킹을 강요하는 빡빡한 디펜스를 했는데 앤서니 에드워즈가 엘리트 샷메이킹은 물론이고 플레이메이킹까지 어시스트 대 턴오버 비율이 5대1 이상으로 했다? 이거는 사실 저는 레이커스가 감당할 수 있는 데미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1라운드의 레이커스와 미네소타의 총평을 할 때 앤서니 에드워즈의 성장이 저는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라운드에 26.8득점, 8.4리바운드, 6.2어시스트, 1.2스틸, 0.4블락, 턴오버를 겨우 경기당 1.2개만 범하면서 이 시리즈를 끝냈어요. 저는 그냥 앤서니 에드워즈의 게임을 보는 게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미친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림으로 달려들면서 덩크나 골밑 피니시도 좋은 선수가 물론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특히 슈팅 난조 때문에 좀 퍼센트가 떨어졌는데 어쨌든 정규 시즌에는 풀업 3점을 40% 가까이 던지고 있는 앤서니 에드워즈거든요. 림 프레셔를 감당해야 되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 수비가 약간 뒤에 떨어져서 수비를 하면 풀업 슈팅이 올라가 버리고 거의 1대1로는 막기가 불가능한 선수가 특히 이번 1라운드 시리즈를 통해서 이제는 1대1로 막기가 불가능하니까 여러 명의 수비를 붙이는 수비를 해도 플레이메이킹까지 성장을 하면서 진짜 경기에 임팩트를 주고 있고 공격에서 막기가 불가능한 선수로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또 앤서니 에드워즈는 수비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완전 락다운 디펜더가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앤서니 에드워즈의 모습은 리그 탑5 안에 드는 플레이어로 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앤서니 에드워즈의 플레이를 보는 게 저는 너무너무 좋고 제가 진짜 팬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프리뷰에서도 루디 고베어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고베어가 수비를 할 때 루카가 고베어를 상대로 한 지난해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의 슈팅 때문에 고베어가 아이솔레이션에 약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다. 고베어가 수비에서의 문제는 레이커스의 스페이싱이 된 스몰볼 라인업을 상대로 골 밑에서 디펜스를 하는 게 아니라 프리미터로 불려 나와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공간을 커버해야 될 때가 문제라고 했었죠. 이번 시리즈에서 루디 고베어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이솔레이션 포지션당 상대한테 0.91점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괜찮은 수비이고 실제 경기에서도 루카가 고베어를 아이솔레이션으로 많이 공략을 하고 특히 2차전에서는 약간 하이라이트를 노리는 듯하게 고베어를 상대로 집요하게 아이솔레이션 공략을 했는데 전혀 재미를 못 봤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베어의 아이솔레이션 디펜스는 잘 버텼어요. 문제는 고베어가 스위칭이 돼서 프리미터로 나오고 이때 고베어를 직접적으로 공략하는 게 아니라 레이커스가 볼 무브먼트를 바탕으로 고베어가 골밑에 없는 미네소타를 공략을 했을 때 포지션당 득점이 1.15점에서 1.2점 사이의 득점을 했거든요. 이런 형태의 공격에서 고베어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수비의 문제가 있었어요. 아이솔레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형식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프리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베어의 이번 시리즈에서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수비에서는 어느 정도 약점을 노출하더라도 그래도 미네소타 디펜스에서 중요한데 고베어가 플로어에 있는 게 팀에 더 악영향을 주는 거는 고베어의 오펜스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고베어가 오펜스에서 레이커스가 스몰 라인업으로 갈 때 얼마나 응징을 해주느냐, 림세도나 오펜스 리바운드를 잡아주면서 공격을 하고 그다음 레이커스의 스몰 라인업을 얼마나 응징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했죠. 고베어가 오펜스에서 영향을 못 주면 레이커스가 유리하고 영향을 발휘하면 이 시리즈는 미네소타 쪽으로 스윙하는 거라고 했는데 고베어가 이번 시리즈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활약을 보여줬고 공격에서도 플러스가 되고 특히 5차전은 미네소타가 슈팅이 플레이오프에서도 역사적으로 안 좋았거든요. 플레이오프에서 3점을 36개 이상 던지고 이때 성공률이 16% 미만을 기록한 팀은 여태까지 27팀이 있는데 모두 전패입니다. 미네소타가 이런 기록을 가지고 최초로 이긴 팀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슈팅이 안 좋아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고베어 때문이죠. 고베어가 오펜스 리바운드 9개 포함 리바운드를 혼자 24개를 잡아내면서 미네소타의 공격에 9번의 공격 추가 찬스를 준 거고 미네소타 팀적으로는 총 18개의 오펜스 리바운드, 레이커스는 8개의 오펜스 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미네소타가 완전히 포지션 싸움에서 앞섰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수는 고베어였죠. 그러면서 야투를 레이커스보다 미네소타가 9개 더 던지면서 슈팅이 잘 안 들어가도 슈팅을 더 많이 던졌기 때문에 이긴 거죠. 고베어가 오펜스에서 레이커스의 스몰볼을 응징할 수 있었던 게 저는 미네소타의 승리의 큰 스윙 팩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칭찬해주고 싶은 선수는 미네소타에서 아마 이 선수만큼 플레이오프를 기다려온 선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줄리어스 랜들이죠. 뉴욕에 있을 때 플레이오프에서 정말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작은 플레이오프의 샘플 사이즈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엄청난 비난과 조롱을 받아왔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 부상으로 플레이오프도 못 뛰고 해서 만회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랜들이 이번 플레이오프를 엄청 기다렸을 것 같아요. 줄리어스 랜들이 미네소타에 와서 초반에 팀의 핏도 그렇고 본인이 전체적으로 적응을 잘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미네소타가 시즌 중후반에 랜들의 롤과 플레이 스타일을 바꿨어요. 공을 잡고 아이솔레이션을 하면서 미네소타의 볼 무브먼트가 좀 멈추는 게 문제였는데 시즌 중후반부터 랜들이 스크린 후 롤을 해들어가면서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역할도 많이 하고 또 플레이 스타일도 좀 간결하게 바뀌어가면서 미네소타한테 엄청 큰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이번 시리즈에서도 평균 22.6득점, 3점을 39%, 5.2 리바운드, 4.4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세컨 옵션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랜들이 르브론과의 매치업에서 버텨주면서 미네소타의 승리에도 저는 아주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전혀 제가 프리뷰에서 예측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프리뷰에서 틀렸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제이든 맥다니엘스에 관한 거예요. 저는 제이든 맥다니엘스가 시즌 후반부에 공격에서 폼이 올라오고 슈팅도 좋아서 맥다니엘스가 이번 시리즈에 3점 37.5% 던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격 리바운드 달려드는 건 워낙 늘 잘했던 선수고 그래가지고 이런 활약은 놀랍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옵션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제이든 맥다니엘스가 그냥 공을 잡고 루카가 매치업이 돼 있으면 그냥 돈치치를 억택하는 옵션은 제가 예상을 못했어요. 미네소타가 어떤 스크린 액션도 없이 제이든 맥다니엘스가 루카한테 매치업이 돼 있으면 그냥 맥다니엘스한테 패스를 해주고 맥다니엘스가 골밑으로 돌파를 하면서 득점을 많이 했거든요. 제이든 맥다니엘스가 이번 시리즈에서 완전 오펜스에서 플러스가 돼주면서 역시 맥다니엘스도 이 시리즈의 스윙 팩터 중 큰 요소 중 하나가 됐어요. 또 미네소타가 리그 최고의 8명 로테이션이 있다고 불릴 정도로 벤치도 좋은데 저는 이 싸움에서도 미네소타가 완벽히 앞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이커스가 4차전에서 주전들을 후반에 그대로 교체 없이 사용할 만큼 뎁스가 없었는데 미네소타는 벤치에서 나오는 디빈첸조, 니킬 알렉산더 워커, 나즈 리드가 출전 시간을 받을 때마다 뭐 샷메이킹도 좋고 에너지도 좋고 수비도 좋고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뎁스 싸움에서도 이겼다고 보고요. 이 미네소타라는 팀은 역시 플레이오프에 오면 경기가 피지컬해질수록 이런 경기에 잘 플레이할 수 있는 터프하고 피지컬한 선수들이 많은 만큼 더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플레이오프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던 에피소드에서 저는 미네소타가 82경기 게임 팀이 아니라 16경기 게임 팀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 모습이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미네소타는 다음 라운드에 가면 골든스테이트나 휴스턴을 만나겠죠. 어떤 팀을 만나도 레이커스처럼 프리미터 수비가 약한 팀은 아니어서 더욱 앤서니 에드워즈의 플레이메이킹을 시험할 것 같은 조금 더 힘든 시리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상대도 확정이 되면 제가 이것도 프리뷰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커스 입장에서는요. 제가 프리뷰를 하면서 실수한 게 있다면 레이커스의 팀의 특성을 넣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레이커스는 지금 르브론 시대에 감독이 누가 됐던 상관없이 팀 전체적으로 집중력이나 멘탈이 일정하지 않다는 성질이 있거든요. 이전 여러 시즌에서도 레이커스는 그냥 선수들이 승부욕 없이 경기를 뛰거나 아니면 뭐 정신이 빠진 채로 경기를 뛰는 게 한두 경기가 아니라 한 몇 경기의 구간 동안 이런 구간들이 나와요. 이번 시즌도 JJ 레딕 감독이 되었는데 그런 구간들이 종종 있었어요. 가장 심했던 게 마이애미 원정 경기에서 보여준 레이커스 경기가 아마 최악이었고 전혀 뭐 투지도 없고 팀 전술을 수행도 못하고 정신적으로 이미 막 붕괴된 것 같은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경기들이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샌안토니오 경기는 스위칭을 1번부터 4번까지만 하는 스위칭 스킴인데 5번이 스위칭을 해서 막 JJ 레딕이 막 미치거나 아니면 애틀랜타전에서 보그다노비치가 전반전에 막 엄청난 활약을 하는데 JJ 레딕이 경기 전에 선수들한테 필름을 보여주면서 보그다노비치는 스크린을 할 때 절대로 한 번도 실제 스크린을 건 적이 없다. 이 선수는 무조건 고스트 스크린 후 슬립으로 빠져나가니까 보그다노비치가 스크린을 걸면 스위칭을 절대 하지 말고 그냥 붙어 있어라. 이게 게임 플랜이다라고 여러 번 말해줬는데 레이커스 선수들이 이 보그다노비치 액션에 한 명은 스위칭하고 한 명은 스위칭 안 하고 그래서 완전 계속 보그다노비치가 와이드 오픈 찬스가 나면서 그때 아마 전반에 애틀랜타한테 밀렸을 거예요. 그래서 JJ 레딕이 완전히 하프타임 때 열받아서 선수들한테 막 뭐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서 정신 차리고 이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JJ 레딕이 시즌 내내 레이커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익스큐션, 실제 작전을 수행하는 거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를 엄청 끊임없이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했죠. 나는 굿팀, 단순히 좋은 팀을 코칭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레이트 팀, 그러니까 훌륭한 팀을 코치하고 싶다. 라고 하면서 레이커스 선수들한테 익스큐션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너네들은 그런 거 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레이트 팀이다. 훌륭한 팀이다. 라는 선수들한테 그런 자긍심을 불어넣어 주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레이커스가 이게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레이커스가 순간순간 이런 거에서 결여된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전혀 이 프리뷰에서 고려하지 않았어요. 우선은 레이커스가 집중력 있게 하이레벨로 경기를 했던 덴버나 OKC 경기가 저를 좀 속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런 정도 수준으로 플레이오프를 저는 다 치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약간 수치로 증명할 수 없는 정성적인 요소를 넣는 게 저는 좀 불편해서 넣지를 않았는데 그런데 제가 레이커스의 이런 팀적인 특성을 너무 무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1차전에서 레이커스는 스킴이고 전술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레이커스 선수들이 정신이 빠진 상태로 경기를 하더라고요. 뭐 트랜지션에서 늦게 복귀하고 이런 거는 뭐 이 팀이 가진 특징이니까 스피드가 느리니까 그런 건 뭐 봐준다고 쳐도 1차전에서 제가 이런 장면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페인트에 들어오는 앤서니 에드워즈한테 헬프 디펜스를 가는 건 알겠는데 이게 스트롱 사이드에서 코너에 있는 3점 슈터를 버리고 헬프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공이 있는 사이드의 코트 쪽에서 선수가 코너에 있는 자기 마크맨을 버려두고 헬프를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앤서니 에드워즈 입장에서는 바로 앞에 패스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와이드 오픈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플레이메이킹이건 뭐 플로어 리드건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너무 쉬운 리드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코너 3점을 던지는 선수들이 40% 넘는 성공률로 던지는 뭐 디빈첸조, 나즈 리드, 뭐 니켈 알렉산더 이런 선수들을 버리고 가는 걸 보면서 이게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또 앤서니 에드워즈가 1차전에 어시스트 9개 했거든요. 여기에는 저는 레이커스의 집중력 없는 수비도 한몫을 했다고 봅니다. 5차전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저는 레이커스의 에너지 레벨에서부터 좀 실망이 컸어요. 1대 3으로 이 시리즈의 리드를 당하고 있는 팀들이 지금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어떻게 플레이하는지만 봐도 완전히 다르죠. 벼랑 끝에 선 느낌으로 절대 질 수 없다. 모든 걸 걸고 뛴다는 느낌으로 플레이를 다 하잖아요. 디트로이트도 3대2까지 갔었고 휴스턴도 홈에서 완승을 하면서 지금 시리즈 3대2로 만들었는데 레이커스는 일단 선수들의 투지도 안 보이고 에너지도 없고 경기 시작하자마자 10점 넘게 뒤지면서 아 오늘도 레이커스가 파이트가 없구나 라고 느꼈어요.
거기다가 수비 전술 실행 문제는 진짜 웃음이 터지는 장면도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미네소타가 앤서니 에드워즈가 트랜지션에서 공을 몰고 넘어왔는데 오스틴 리브스가 이 매치업을 잡았거든요. 리브스가 에드워즈를 앞에 잡아놨어요. 그런데 앤서니 에드워즈 앞에 오스틴 리브스가 있는데 르브론이 오더니 더블팀도 아니고 그냥 같이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네소타 한 명은 수비가 없잖아요. 미네소타가 이거 보고 그냥 공 스윙해서 코너에서 3점 맞고, 이거 보고 루카가 어이없다는 듯이 손을 막 들죠. 그리고 또 레이커스가 존 디펜스를 하는데, 존 디펜스는 특히 레이커스가 하는 존 디펜스는 페인트를 패킹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디펜스를 하면서 양쪽 윙이 탑 쪽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이 하이 포스트에 들어가고 골 밑에 고베어가 와이드 오픈이 되거든요. 이거 보고도 루카가 어이없어 하죠. 물론 루카의 디펜스가 이번 시리즈에서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그냥 레이커스 팀 전체적으로도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 헛웃음이 나오는 플레이들이 많았어요. 2차전 승리한 경기에서도 사이드라인 아웃로 바운드를 하는데 선수들이 어디에 설지 모르니까 제이제 레딕 감독이 타임아웃 부르면서 막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막 욕하잖아요. 레이커스가 시즌 내내 보여줘온 집중력 부재의 모습이고, 저는 프로페셔널 농구팀에서 이런 기본적인 거를, 경기에 대한 뭐 투지나 기본적인 수비 스킴을 실행하는 거, 전술을 실행하는 거를 이렇게 못하는 팀은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플레이오프를 뛰고 컨텐더를 자처하는 팀에서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커스는 이번 시리즈를 이길 자격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레이커스는 이렇게 오프시즌에 들어가게 됐는데, 본격적인 오프시즌 컨텐츠는 제가 오프시즌에 들어가면서 따로 얘기하도록 하고요. 레이커스는 니코 해리슨 덕분에 기존에는 2, 3년 윈도우 내에서 챔피언십에 도전했어야 되는데 이게 루카 돈치치가 오면서 10년으로 늘어났거든요. 저는 돈치치라는 슈퍼스타를 데려오면서 완전히 르브론 AD 중심으로 짜여졌던 팀이 시즌 중반에 루카를 중심으로 로스터가 짜여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좋은 팀을 만들기는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센터도 없고 프리미터 디펜더도 없는 불균형한 로스터를 시즌 중반에 가지게 되고 그거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당장 1, 2년 내 우승도 우승이지만 루카라는 슈퍼스타를 가지게 되었으니까 좀 더 장기적인 플랜도 가능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다고 보고요. 이번 오프 시즌에 돈치치가 연장 계약이 가능해지는데 그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 오스틴 리브스의 스팟을 저는 운동 능력이 좋은 프리미터 디펜더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챔피언십 팀을 리빌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뭐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오스틴 리브스가 나중에 플레이 옵션이 있는데, 오스틴 리브스가 지금 굉장히 싼 가격에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리브스는 연장 계약을 원하지 않고 옵트 아웃을 하고 프리에이전시로 들어갈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레이커스가 잡으려면 좀 비싼 돈을 주고 잡아야 되는데, 저는 그럴 바에 이 팀에 수많은 플레이메이커가 있는 것보다 루카를 중심으로 디펜더들을 보강하면서 로스터를 짜는 게 좀 더 우승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거는 어쨌든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해보도록 하고요. 저는 앞으로는 뭐 가능한 리뷰가 있으면 좀 하도록 하고, 우선 저는 지금 인디애나 클리브랜드 프리뷰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